2% is and will remain our inflation target.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policy as restrictive,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hiring, and inflation. But we cannot identify with certainty the neutral rate of interest, and thus there is always uncertainty about the precise level of monetary policy restraint.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거를 해설을 했는데 그 영상이 정말 너무 반향이 좋아가지고 책도 역주행을 하고, 그리고 협찬을 아예 안 받은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어떻게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좋은 성과가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이고, 그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일단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돈 찍제 연준이라는 책과 함께 패키지로 읽으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한 책이 한 권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금리의 역습이 라는 책이거든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8월 25일에 있었는데요. 그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금융시장에서. 그 논란이 바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하고, 그걸 읽고 나면은 또 되게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금리 역습이라는 책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당장 현재를 기준으로 연준을 바라볼 때 연준이 어떤 행보를 택할지라던가, 그리고 이런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일단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The Price of Time, 이거는 그러니까 원제 그대로 해석하면은 시간의 가치가 되거든요. The Price of Time. 이 책의 코어 메시지는 금리라는 거는 시간의 가치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책을 쓴 저자는 또 에드워드 챈슬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엄청난 사람인데요. 책만 쓰면은 경제 위기가 와요. 그래서 99년에 금융특위의 역사 쓰니까 뭐 닷컴버블 한번 세게 오고, 2005년에 책 쓰니까 몇 년 지나서 리먼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잘 맞히냐, 이렇게 했었고, 이 책도 22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22년에 하반기에 나스닥 시장 완전 붕괴되고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또다시 역시 파괴자는 파괴자를 알아본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확 바이럴이 됐고, 특히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조망을 받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전공은 역사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케임브리지랑 옥스퍼드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를 전공을 했고, 이 역사 전공한 걸 토대로 경제사를 파다 보니까 경제사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작가였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20년 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 경제사를 완전히 꿰뚫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가 굉장히 광폭적으로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특히 좀 더 알아보니까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그러니까 옥스브리지의 경제사학은 굉장히 복합적인 접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다루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 한두 개가 변했다고 해가지고 시장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기저의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밝히는 이런 형태로 사학을 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게 엄청난 이야기꾼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누가 무슨 얘기 했는 줄 알아? 그게 있었을 땐 말이야, 이러면서 오만 TMI를 쏟아내게 되는 건데, 이게 재밌자면은 엄청 재밌는 거고, 나한테 내가 읽는 주제에 대해서 재미없자면은 이런 것까지 적어야 돼?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 이 책이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것도 책 제목이 자 Price of Time, 제가 이미 진행하는 방식이 이 책의 서술 형식이야. 뭐냐면 막 주제랑 내용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옥스브리지의 경제사학스럽게 오만 잡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 탄착군을 좁혀나가면서 그 유현진이 제구하듯이 이렇게 빡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책을 여기서 쓰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금리를 결정을 할 때 물가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를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였을까요?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버냉키가 정말 제대로 고착화를 시켰거든요. 여기서도 버냉키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냐, 중립금리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중립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눈에 안 보이니까 물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가가 안정적이라면은 위기는 없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이데아적인 중립금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물가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안한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게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대공황 때였고 두 번째가 리먼이었는데, 대공황과 리먼 직전에 물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기간에 사실은 자산은 엄청나게 버블로 가고 있었는데, 물가만 보던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자산 버블을 잘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별 문제 없잖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산 버블이 커지거나 터질 수 있다는 것도 모형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미 두 번의 거대한 실패를 했는데 요즘 또 이 물가 목표제를 계속해서 우리 2% 물가 목표제 안 바꾸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2%라는 그 목표로 우리가 금리를 조정해 나가면서 계속 가고 이 물가가 안정화되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는 경제 금융 상황이 매우 좋은 해피한 소위 골드락스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금리라는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목표제를 그때도 했었다면 그때도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2% 타겟 물가 목표제를 계속 고수하다가는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되게 터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중립금리를 맞추기 위한 이런 시장금리, 그러니까 이런 기준금리를 물가를 베이스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에드워드 챈슬러는 5,000년 역사에서 물가로 맞췄던 적은 없었다는 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의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뭐 자본에 붙는 비용이다 등등 막 많은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에드워드 챈슬러는 이 책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였던 하이에크를 존경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오스트리아 학파의 금리 결정 이론은 굉장히 간단한데, 금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1억 원이 있고 1년 후에 1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오늘 1억 원이죠. 오늘 1억 원을 1년 후에 1억 원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는 그거는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미래 1년 후에 돈 1억 원은 오늘의 돈보다는 무조건 가치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 가치가 낮은 만큼 이게 바로 금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1년 후에 1억 원의 가치보다 오늘의 1억 원의 가치가 더 큰데, 그 큰 것이 시간을 선호하는, 오늘을 선호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가치 계산 방식인데 바로 이게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0% 금리가 오스트리아 학파가 봤을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오늘의 1억 원과 1년 후의 1억 원에 대해서 그냥 등가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0%면은 100년 후도 등가겠네요. 그러면 올해 1억 원을 저한테 주는 거하고 저한테 100년 후에 1억 원을 저한테 주는 게 그 두 개가 0% 금리면 똑같은 거니까 너 만족하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뭔 소리 하고 있냐, 100년 후에 난 살지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수명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고,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시간은 금이라는 그 금이 정말 골드가 아니라 인터레스트다. 이게 여기에 코어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는 그 존재만으로 인해서 그 중립금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하물며 옛날에 마이너스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뮤얼션처럼 이제 아니 너는 로키 산맥으로 올라가는 자동차 연료 아끼려고 로키 산맥을 다 깎는 게 합리적이니? 이 얘기는 올해 1억 원보다 100년 후 1억 원이 더 가치 있다. 이게 마이너스 금리 개념이 되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금리를 0으로 바꿨었던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걸 설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물가를 보지 말라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물가를 보고 있다는 게 또 다른 거대한 세 번째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딱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충격과 파괴는 어디서 오냐? 자연스럽게 자산시장 버블에서 오게 되는 건데요. 물가라는 거는 어떤 시장 전체 경제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물가만 보고 아 우리 경제 좋나 보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라고 된다면은 이게 갖고 있는 위험성을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시중에 그 니네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보다 지금 현재의 금리가 낮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돈들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과거에서 있었던 그런 많은 버블 사례들을 다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막 프랑스의 두 정치인이 막 싸워요. 금리 높여야 된다. 아니야, 돈 찍어야 된다. 지금처럼 돈 찍어야 된다. 이렇게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존 로라고 하는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버블을 만들었던 존 로 사례도 여기 나오는데, 존 로가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태생인가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이랑 20대 때 술 먹고 이제 깽판 한번 부려가지고 칼싸움하다가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걔가 프랑스로 망명하면서 머리가 있었는지 프랑스에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프랑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네 빚이 너무 많네. 당시 루이 10 몇 세가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져가지고 프랑스 경제 막 허덕이고 있었는데, 존 로가 엄청나게 참신하게 얘기하거든요. 너네 되게 한심하다. 돈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막 돈을 찍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존 로가 이제 섭정공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돈 찍으면 되는 거야? 돈 찍으면 돼! 해서 실제로 돈을 찍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제너럴 방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자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해요. 이제 코인이죠. 이제 그걸 찍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 회사가 찍어내는 돈들을 국가가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얘가 막대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그냥 뭐예요? 벌 필요가 없이 그냥 찍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전체가 이제 그때부터 돈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게 미시시피 버블 사태였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떤 금리라는 게 시장에 좀 존재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금리가 0으로 가려고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게 등등 이런 막대한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런 시도들의 끝은 항상 자산시장 붕괴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특히 이 사람은 그 닷컴 버블이랑 리먼 버블 그 바로 직전에 책도 쓰면서 그런 걸 경고했었고, 작년에 이렇게 또 에드워드 챈슬러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브리싱 버블이라 부르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버블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막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버블이 엄청나게 인퇴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경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금리가 제약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물가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은 1929년이나 2008년이나 똑같았는데 미래에도 또 똑같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거가 또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조가 생긴 거가 2010년대 이후부터라고 조금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저도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거긴 했거든요. 우리는 또 연준이 뭐 이중 책무를 갖고 있는데 고용과 물가라는 듀얼 먼데이트라는 게 또 있다 그러고 등등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는데, 물가 안정이라는 게 어떤 물가 목표제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 물가가 안정적인 거가 이게 꼭 우리가 몇 %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은 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과거, 그러니까 대공황 때 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1921년쯤 됐을 때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말 너무나 안정적이어가지고 1929년 정도 되니까 그 어빙 피셔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유명했던 경제학자 교수, 이 사람 물가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뭐냐고 하냐면은 미국 물가 지수 지난 10년 동안 변화도 없고 너무 안정적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자산시장은 이제 개거품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너무 안정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는 뭐 새로운 어떤 고원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막 영끌해가지고 주식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블랙 먼데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완전 초토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예일 대학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이런 스토리로 가요. 바로 그 직전에도 그 1928년에 책에 그 케인즈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거시경제학은 케인즈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케인즈도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친구인 소머리라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소머리가 우리로 치면은 PB, 프라이빗 뱅커로 막 고객들에게 투자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1928년쯤에 만나요. 29년 전에. 그래서 케인즈가 물어보죠. 소머리야, 요즘 너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소머리가 난 지금 다 도망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케인즈가 뭔 소리야, 미국 경제는 무너질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무슨 종목 세일즈하는지 나한테 종목이나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소머리가 그거를 케인즈랑 한 대화를 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말을 하거든요. 자 봐라, 지금 물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안정적인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소머리가 얘기하기를, 현재 이렇게 너무 높은 가격에서 초과 상승할 수 있는 룸과 현재의 어떤 그 기대 수익률, 이거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땐 붕괴가 임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붕괴가 임박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케인즈 역시 엄청나게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때 자기 자산의 25%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2008년에도 굉장히 동일했다는 겁니다. 물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자산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물가를 연구했던 버냉키 시스템에서는 물가가 안정적이니까 위기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지안의 그 거시경제 모델을 가지고 경제 예측을 하면은 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프린스턴 모교 대학 가가지고 초청 연설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케인지안 모델로 돌렸을 때 위기가 안 나왔는데,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게 또 글로벌로 퍼질지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케인지안 모델을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안 했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이런 계량, 모형 이런 거에 강점을 갖고 있었고 소위 유럽계 경제사조는 이 사상이라든가 철학, 논리 베이스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사상 지성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거시미시 경제를 다루는 모형을 배우게 되면서 이쪽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대해서 자기네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에드워드 챈슬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또 192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이나 2020년대나 똑같냐 그래가지고 지금 거시적으로 물가만 보고 가는 게 굉장히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엄청난 버블이 터지게 되는 그 바로 직전에서도 사람들은 아무런 위기 신호를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책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장 이자율이 제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물가를 보지 말고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내가 이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대출을 줄일 것이고 시장에서 금리가 너무 낮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이자율은 금리가 아니라 신용 팽창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맞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한 4%로 벌 수 있는데 은행에서 1% 해주면 돈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할 건데 근데 거꾸로 난 4% 벌 수 있는데 금리가 10%라고 하면 돈을 빌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에 따라서 금리가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물가로만 본다? 지금은 물가에서 인플레가 나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면은 물가 인플레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2008년, 10년, 12년에는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물가 인플레가 사실 안 나왔고 그때는 금융 시스템 안에만 돈이 있어서 그 실물로 안 돌아오다 보니까 인플레가 안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는 실제로 그 당시에도 자산 버블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경제의 어떤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 물가가 어떤 지금 우리 이데에 존재하는 그런 중립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립금리를 가장 100%의 모습으로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또 다른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제 굉장히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산시장에 버블이 오거나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되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금리를 낮추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배워오는데 실제로 만 7년 넘는 기간 동안 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안 오르고 물가가 잘 안 오르니까 이건 도대체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2015년을 전후로 여의도에서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쟁의 코어는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케인지 형님의 모델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면은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가 촉진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면 고용도 올라가고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다 좋은데 다 이런 모형들을 쓰고 있는데 왜 지금 되지 않을까? 뭐 테일러 준칙이 깨졌다, 뭐가 깨졌다, 파괴적 혁신이 있다, 아마존 효과가 있다 등등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월스트리트 학파가 이제 한 큐에 정리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금리가 만약에 낮잖아? 금리가 낮으면은 그걸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은 그쪽으로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전체 그 국가의 생산성에 왜곡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먹게 된다. 과잉 투자가 생길 때는 조금 투자가 올라가는데 좀 한 텀 지나고 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업은 좀비가 된다.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구재를 자동차 같은 그런 내구재를 선호하는 상태에서 자동차 공장 투자가 있으면은 그거는 수요가 있는 건데 시장은 그런 걸 선호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쪽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선호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뭐 달 탐사하겠다고 한다거나 갑자기 뭐 유럽에 어떤 해저 터널을 짓는다 한다거나 그러니까 price of time 그 시간에 대한 가치가 지금 굉장히 비싼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이론상 금리를 0으로 갖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소위 100년짜리 프로젝트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짜리 프로젝트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고 돈을 찍어내는 이런 국면에서는 엄청난 장기간 회수하는데 돈이 장기간 걸리는 미래 프로젝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돈이 안 벌리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돈도 한정적인데 이게 최유효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성장률이 잠식된다 하는데 되게 설득력이 높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내가 경험을 했던 2010년부터 2020, 21년의 그 사이에서는 금리가 제로였는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왔고 요즘 문제가 되는 위워크도 전 세계 오피스 시장을 다 장악할 것처럼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파산 직전이거든요. 그러나 위워크는 한 몇 년 전의 기사만 보면은 마치 엄청난 혁신이 있는 기업으로 묘사가 됐는데 이 회사는 돈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회사에 돈이 더 인젝션 될 수 있는 거는
거는 그거는 금리가 낮을 때만 가능한데 거꾸로 금리가 높다면 그런 회사에 투자가 안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적정 수준일 때 돈이 가장 최유효 배분되기 시작을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국면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도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0%일 때 그런 성장률은 굉장히 낮았었는데 요즘에는 기준금리가 5.5%라고 하는데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는 미국의 GDP가 연율로 5.9%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높은 퍼센티지의 GDP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금리가 높다고 제약적으로 생각하면 성장률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떤 함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가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배우는 소위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낮은 금리, 투자 확대, 물가 상승, 소위 실업률 좋아지고 이런 거의 모형과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작동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잘 작동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항상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빠져 있게 되면은 정말 큰 위기가 오거나 하는 거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역습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게 하는 그런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종전에 그 연준 책에서도 뭐가 좋았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접한 뉴스들은 소위 버냉키 사이드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부양을 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쪽의 주장에 대해서 언론 기사를 계속 접해왔는데, 그거에 저항했던 그 안티테제를 접하면서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 책도 주류 거시 경제학이라는 굳건한 학문이 있긴 한데, 그 굳건한 학문에서 잘 설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 약점이 작은 약점이 아니라 그냥 물가만 보고 금리를 결정했다가 진짜 대차게 무너졌던 29년 08년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는 거를 이런 말 얘기하는 걸 보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또 우리가 여의도에서 공부하고 금융시장에서 하고 이쪽에 주류 경제학자들이 있고 이쪽 메시지가 스피커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들어서 너무 여기 또 세뇌된 것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경계감을 갖고 반대쪽에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양쪽에 있는 얘기를 정합성 있게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좋은 책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책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제 그걸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는데,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실 경제학의 여러 사조들은 항상 좀 대립해왔잖아요. 시빌워처럼 그 뭐 아이언맨 사이드냐 캡틴 아메리카 사이드냐 이렇게 대립을 해왔는데, 연준에서도 그런 대립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2016년 4월에 그 볼커하고, 그러니까 옐런이 연준 의장일 때 볼커랑 그 어떤 이제 같은 연준 의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패널 토론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옐런이 이제 패널로 나왔고 볼커는 듣고 있었죠. 듣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 나가요. 지금 미국 자산시장이 거품이냐, 이런 질문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옐런은 자산시장이 거품이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그때는 주택시장이 거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답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답변을 할 때 볼커가 코를 엄청나게 세게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볼커는 짜증이 났던 거죠. 볼커는 아마 짜증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책에서 그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커가 나 옐런의 의견에 그냥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자리는 정치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자가 나중에 또 사후 인터뷰를 하게 되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진짜 정말 쓸데없는 소리라고, 지금 자기 손자들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아파트 사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게 자산버블이 아니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볼커급 정도 되는, 아니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중앙은행장의 손자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집을 못 살 정도로 자산 가격이 너무나 올라갔는데, 그런 거가 버블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버블이냐, 이런 거를 이제 연준 의장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책의 큰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오래전부터 금리에 대한 그런 인류사에 있어서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이 저자가 그 금리를 파헤치게 된 배경은, 금리는 일종의 불평등의 정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 시장의 중립이자율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자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불평등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달았던 과거의 모든 문헌들에서 금리가 너무 낮다면은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불평등이 확대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불평등을 다룬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피케티라는 학자가 불평등 이론을 갖고 왔고, 산식도 굉장히 간단한데 R과 G로만 갖고 오거든요. 이 R이라는 거는 자본 수익률을 말하고, G는 우리 실질 성장률을 말하는 건데, R이 항상 G보다 크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돈이 돈을 버니까, 돈이 돈을 버는 게 실제 성장보다 더 크면은 사람들은 불평등해지는데, 내가 뭐 연구 때려보니까 돈이 돈 버는 자본 수익률이 더 높더라 이러면서 논문 발표하니까 한번 난리가 났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검증을 당했습니다. 그 논문이 검증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R값이 G값보다 뭐 크지 않다거나, 아니면 R값이 컸을 때 오히려
오히려 불평등이 더 해소되는 역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피케티 불평등 이론이 되게 묵살을 많이 당했었는데, 이 에드워드 챈슬러가 그 RG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요, 전 여기서 이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R은 이자율이고요, G는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R이 성장률보다 낮으면은 불평등이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길게 가면 갈수록 불평등은 엄청나게 커지고, R값이 성장률보다 높아야 불평등이 위축이 된다고 규정을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많은 나라에서 그 성장률보다도 더 낮은 금리 수준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결국은 불평등이 더 커져 나간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자가 이 금리라는 거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학술적이고 이론적이고 어렵고 나 많이 아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피케티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대목에서 진짜 이 사람이 금리를 바라보는 게 과거에 인류사에 있었던 그 불평등 논란들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바라봤다는 측면에서 되게 깊은 수준의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식이 얼마나 간단해요? R값이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으면은 불평등이 더 확대된다는 거는, 그거는 결국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커지는 그런 시대로 정말 한참 가다가 그거를 어떻게 묵살을 해요? 자산 불평등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물가는 안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묵살을 하다가 자산 불평등 엄청나게 커지고, 성장률이 위축되고 물가는 이제 또 안 오르잖아 이러면서 계속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이후에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를 판단하고 하시는 분이 아주 많아진 건 맞는데, 결국에는 그 금리가 제약적인지 아닌지는 사후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꺾이거나 뭐 물가가 꺾이거나 결국 이런 데이터들이 다 변하게 되는 건데,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프라이스 오브 타임이 시간의 가치처럼 시간이라는 가치를 빵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이니까 언젠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려가는 게 과연 다시 0으로 내려가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 같고, 인류사에서 0% 금리를 잠깐 한때 시험을 했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